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모국어를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애가 태어났었을 때는 첫 번째는 보통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울죠. crying을 하게 되는데 또 좀 있으면 애가 옹알이를 시작을 하고 또 애가 또 기분이 좋을 때는 뭐 까르르 웃기도 하고 이런 cooing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살 전후가 되면은 아이가 드디어 첫 번째 말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 말은 뭐 청산유수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보통 들리는 단어를 모방을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가 엄마랑 보통 많이 지내기 때문에 엄마랑 관련되는 그런 말을 보통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아빠랑 관련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아이가 이제 18개월 정도 내외가 되면은 두 단어 혹은 뭐 세 단어로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 2살 정도 내외가 되면은 점차 아이가 얘기하는 말들은 복잡해지고 그리고 좀 더 조금씩 세련된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이들이 부정문 혹은 의문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3살 전후가 되면은 아이의 그런 언어 이해 능력과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발화 능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능숙하게 되고 기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말하는 단어 자체도 아주 많은 수의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들게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 갖고 뭐 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뭐 한 7년, 뭐 6, 7년 사이에 이렇게 상당히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전혀 말도 못하고 아주 그렇게 아주 연약한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어휘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머릿속에 꽉 찬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태어날 때 마치 백지장 같은 그런 아주 비어있는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갖고서 태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라틴어로서 tabula rasa, 즉 clean slate라는 그런 말로서 이것이 이제 대표가 되는데요. 애들이 어, 주변에 어떤 환경에 의해 갖고 말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자꾸 모방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언어가 습득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취하는 것이 타블러 라사의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거랑 약간 반대되는 관점에서는 아니다. 아이들은 뭐 머리가 빈 상태로 태어나 갖고 그것을 마치 스폰지가 그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애초부터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게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biological programming의 그런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날 때부터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마치 그 시간표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몇 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스테이지가 되고 또 몇 살 정도가 되면 또 좀 더 향상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이런 관점에서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미리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아이도 태어난다라면은 정상적인 환경이고 또 머리가 정상적이라면은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타블라 라사의 그런 관점과 바이올로지컬 프로그래밍의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자들은 많은 그런 논란들을 벌여왔는데요. 자, 과거에 behavioral approach, 행동주의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언어는 모방의 그런 결과이고 연습의 결과 그리고 잘 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그런 강화의 그런 과정이
과정이고 결국에는 말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습관 형성의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가 어떤 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이 주변 사람들이 원했던 말이고 또 듣기 좋은 그런 말이었다라면은 그 말 자체가 주변의 칭찬과 격려에 의해 갖고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결국에는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갖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자,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는 B.F. 스키너였습니다. B.F. 스키너는 1957년도에 유명한 책이었던 Verbal Behavior, 언어 행동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됐는데요. 여기서 B.F. 스키너는 주장을 하기를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그 결과가 아이에게 상을 주고 아이가 격려를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신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아이의 언어 행동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어떤 세기와 그리고 빈도수에 있어서 점차 증가를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스키너는 operant conditioning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조작적 조건화라고 우리는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아이들은 어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앞으로 자기가 이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떠한 보상이 혹은 어떠한 처벌이 올까라는 것을 미리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서 그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갖고 행동을 더 하거나 혹은 덜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조작적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20년대 러시아의 파블로프 같은 경우는 개를 묶어놓고서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종을 울리면서 먹이를 주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엔 먹이를 실제로 주지 않고서 종을 울렸었을 때 개가 침을 흘린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 종소리 자체는 자극으로서 자극, 스티뮬러스가 일어난 다음에 그 강아지의 행동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점을 밝혀내고 있는데 여기서 스키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방향성이 상당히 반대이죠. 왜냐하면은 스키너 같은 경우는 그 뭐 종소리 혹은 어떤 그 자극 자체를 미리 주지 않고서도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극 어떤 그 종소리 혹은 뭐 어떤 뭐 보상 이 미래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강아지와는 다른 그런 인간의 고유성을 이렇게 조작적인 조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스키너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인간의 행동 자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갖고 사람의 행동 혹은 뭐 내면 세계를 통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첨스키 같은 경우는 이 B.F. 스키너가 1957년도에 Verbal Behavior라는 책을 썼는데 첨스키는 1959년도에 이 스키너의 Verbal Behavior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관한 서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평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첨스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언어 습득 자체가 그런 식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인간의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첨스키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단지 주변에서 듣고 했던 거를 자꾸 해서 모방을 하고 그것을 연습을 해서 그것이 뭐 조건적으로 습관화가 됐다라는 그런 과정으로선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 갖고 살펴보면은 아이들은 모국어를 배우는 그런 환경에서 주변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특이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영어를 모국어로서 배우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동사, go의 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went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go 뒤에다가도 규칙 동사의 과거형에 해당이 되는 ed형을 붙여갖고 이것을 과거형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mommy goed, 엄마가 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애가 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이 말 자체는 아이들이 과연 듣고서 따라한 것이겠는가? 듣고서 그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해갖고 했을까라는 그런 점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들어볼 수가 없었을 테니까.
왜냐하면 모든 성인 영어 사용자들은 mommy went라는 말을 썼겠지, mommy go'd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다면 언어가 단지 그렇게 모방에 의해 갖고 됐다라고 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것은 스키너식의 행동주의적인 관점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비슷한 맥락에서 플레이토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플라톤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듣고 또 말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또 잘 듣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는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다시 그것을 듣고서 올바른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머릿속에 무언가 인간에게만 천부적으로 있는 어떠한 언어 습득의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더 신기한 것은 어, 그 언어를 말할 수 없는 부모들, 즉 부모님이 벙어리인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은 태어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비록 뭐 그 시간에 선후 관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정상인으로서 자란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행동주의자의 그런 관점에서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아이들에게 올바른 언어적인 입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란다라는 이런 부분에선 분명히 언어 입력 자체가 불충분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촘스키 같은 경우는 이 행동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선 언어가 설명이 되지 않는 인간 고유의 창조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이러한 behaviorism, 행동주의와 그리고 이 촘스키의 이런 관점들을 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어스쿠스의 mediation theory, 매개 이론, 그리고 젠킨스와 발레르모 같은 경우가 이 generative linguistics, 생성 언어학과 그리고 그 행동주의의 그런 관점을 융합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뭐 별로 반응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촘스키로 대표가 되는 이 Generative Linguistics의 그런 반격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중간적인 그런 반응, 이런 이론들은 별로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촘스키를 포함한 이런 생성주의 언어학자들을 통칭해서 네이티비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생득주의자들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네이티비스트의 그런 방법들은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그 촘스키는 언어학적인 그런 생득론자의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고 에릭 레넨버그라는 사람은 1967년도에 생물학적으로 두뇌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갖고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brain lateraliza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좌뇌와 우뇌가 기능적으로 분할을 하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또 어떠한 뭐 행동을 하고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갖고 좌뇌와 우뇌의 그런 기능 자체가 별다른 분화가 없이 서로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춘기를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좌뇌에서 하는 그런 인간의 기능과 우뇌에서 하는 인간의 기능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서로 분업을 하듯이 서로 다르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레넨버그가 1967년도에 발견하게 됩니다. 촘스키 같은 경우는 1965년도에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그런 어떤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언어 습득 장치, 즉 영어로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줄여서는 LA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 고유에게만 있는 그런 장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LAD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언어를 그토록 창조성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맥닐 같은 경우는 LAD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LAD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소리는 사람들이 내는 그런 말소리이고 어떤 소리는 그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을 여러 가지 레벨로 음소 그리고 뭐 어떤 단어 그리고 구 그리고 문장 더 나아가서는 뭐 담화 이런 순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갖고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LAD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단어라든가 이 그 언어 시스템을 봤었을 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시스템은 어떤 것은 인간의 언어 시스템이고 또 다른 것은 사람들이 내는 언어 시스템이 아니라 그저 무의미한 소리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LAD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언어 입력들, linguistic input들로부터 우리가 가장 그 내용의 핵심을 잘 뽑아내 갖고 복잡한 말을 들었었을 때도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아,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를 가장 단순하게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역시 LAD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